단 70년 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게 더 빠를 것이다. 6.25 전쟁 직후 1인당 GDP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 대한민국.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반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하더니 2021년에는 유엔이 창설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승격시킨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핵무기 없이 오직 기술력만으로 완성한 세계 군사력 5위, 종합국력 세계 6위 경제 강국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과 73년 만에 잿더미 위에서 꽃피운 이 기적 같은 드라마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게 한 대한민국의 10대 성공 비결과 우리가 몰랐던 압도적인 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대한민국 강대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이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는 국제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경제 현장을 누볐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념이 하나 있었죠.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 2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산업혁명을 거쳐 천천히 자본을 축적하고 문화를 다듬고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제가 취재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실패 사례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급속 성장을 외치다 무너지는 나라들을 봤고, 그럴 때마다 역시 시간을 건너뛸 순 없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런던 본사 책상에서 로이터 속보를 보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한국을 개도국 중 최초 선진국 승격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요? 6.25 전쟁 후 폐허였던 그 나라가 불과 50년 남짓 만에 선진국이라고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해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1953년 휴전 후 2021년까지 고작 68년밖에 안 지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통계 조작이거나 정치적 결정이겠지. 실질적 선진국일 리 없어라고 중얼거렸고 동료 제임스에게 한국 선진국 승격 믿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제임스는 즉시 말도 안 돼. 재벌 중심 경제의 수출 의존도 높고 인구 감소에 북한 리스크까지. 거품일 확률 100%야 라고 답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역시 그렇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클레어, 한국 심층 취재가 어떻게 최빈국이 원조주는 선진국이 됐는지 파헤쳐봐. 이건 빅스토리야라고 말했고 저는 내심 거품 터뜨리는 기사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며 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고 세계 6위 종합국력,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라는 수치를 보며 숫자는 그럴듯한데 속을 보면 다를 거야라고 냉소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라는 걸 확인하고 결국 제조업 수출 의존형이잖아. 중국이 추격하면 끝이야라고 메모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쯤엔 이미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품, 언제 터질 것인가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스템이 빠르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선진국은 아니지라고 무시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데 클레어 기자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30대 중반 남성이 다가왔고 그가 악수를 청하며 경제연구소 박민준 연구위원입니다. 취재 기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그런데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취재할게요라고 말했지만 민주는 미소 지으며 일단 차까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택시 승강장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아수라장과는 완전히 달랐고 저는 규율이 철저하네라고 생각했지만 곧 군사문화 영향이겠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민준이 운전하는 차에 타자마자 그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선입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20년간 수십 개국을 취재했거든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와 고층 빌딩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겉모습은 화려하지 속은 다를 텐데라고 중얼거렸고 호텔까지 가는 내내 민준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민준과 마주 앉았을 때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09년엔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갔으며 2021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3단계를 거쳐 완성된 거조라고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OECD 가입이 선진국 보장서는 아니잖아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준이 그럼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며 화면을 넘기는데 세계 6위 종합국력,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저는 숫자는 조작 가능해요. 실질을 봐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다가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글 문해율 99%인 거리를 걸어보시고 광적인 교육열을 목격하시고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민족주의적 수사로 포장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와 팩트만 믿거든요라고 잘라 말했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직접 취재할게요. 통역만 필요하면 연락드리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 명함을 건넸는데 그의 표정엔 실망도 화도 없었고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왜 화 안 내지? 라고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어차피 내 판단이 맞을 테니까라고 확신하며 명함을 가방에 넣었고 민준이 그럼 편히 쉬세요라고 인사하고 로비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나서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 지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가 넘고 자동차와 배터리를 합치면 40%에 육박한다는 걸 확인하고 역시 수출 의존형이야. 중국이나 미국 경제 흔들리면 바로 타격받겠네라고 메모했습니다. 재벌 10대 그룹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자료를 보고 집중도가 너무 높아. 삼성 하나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겠어라고 적었고 출산율이 0점대라는 통계를 발견하고는 인구 절벽이 코앞인데 무슨 선진국?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확신이 더 굳어졌고 저는 제임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왔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말하자 그가 뭘 찾았는데? 라고 물었고 저는 화면을 공유하며 수출 의존도 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전부야. 재벌 집중도는 또 어떻고? 이게 선진국 경제 구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가 역시 그렇지. 남들 200년 걸린 산업화를 60년에 했다는 게 말이 돼. 거품 확실해라고 맞장구 치자 저는 일주일 안에 증명할게. 한국의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야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에 민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교육 현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짧게 답장하고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선진국? 웃기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을 거야.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조식을 먹고 나와 혼자 서울 시내 탐방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어제 정리한 자료를 다시 읽었고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거야.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와하는 감탄사가 나왔는데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뉴욕 맨해튼도 이렇게 생겼어. 겉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한국 경제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 시 타격 불가피,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져 장기 성장, 동력 상실,
출산율 0점대는 향후 10년 내 심각한 노동력 부족 초래라는 문장들을 타이핑했습니다. 각 문장마다 이건 명백한 거품의 징후라는 코멘트를 달았고 한국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제임스였습니다. 클레어, 진행 상황 어때? 라는 그의 질문에 저는 완벽해. 데이터가 다 내 편이야.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 의존형 거품 경제고 재벌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구조야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가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초안 보내줘. 편집장이 기대하고 있어라고 말하자 저는 3일이면 충분해. 현장 사진 몇 장만 더 찍으면 되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에 민준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IT 인프라 현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한숨을 쉬며 계속 귀찮게 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라고 답장을 보냈고 민주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치우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민준이 자꾸 보여주려는 건 좋은 것들 뿐이겠지. 나쁜 건 숨기고. 하지만 난 속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며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은 긍정적 지표만 부각하고 구조적 문제는 은폐하려 한다라고 타이핑했고 이번 취재로 그 민낯을 벗겨낼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카페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통화를 하며 빠르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긴 하네.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곧 바쁘다고 선진국은 아니지. 효율성이 중요한 건데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주일이면 충분해. 한국의 거품을 세계에 알리는 거야라고 다짐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강남대로를 걷다가 대형 서점이 보여서 들어갔는데 시각이 오전 9시였음에도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서적 코너 앞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들과 함께 영어 문제집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엔 이 교재로 하자. 학원 선생님이 추천하신 거야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수학 문제집도 사야 돼. 선행 학습해야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래, 같이 보자라며 수학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교육열이 대단하긴 한데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곧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한국 문화가 원래 이런가 보네라고 넘겼습니다. 옆 코너로 가니 중고등학생들이 IT 자격증 교재와 코딩 책을 뒤적이고 있었고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나 이번 방학에 파이썬 따야 돼. 대입에 유리하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은 입시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구나라고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게 지속 가능할까? 아이들 번아웃 오면 끝인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시각이 오전 10시쯤 되었음에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자리에 앉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한글 신문을 펼쳐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그분은 안경도 쓰지 않고 신문을 술술 읽어내려가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준이 했던 한글 문해율 99%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글이 쉬워서 그런 거겠지. 영어만큼 복잡하지 않으니까라고 합리화했지만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 2명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번 학기 코딩 과제 어떻게 풀어? AI 활용하면 되려나라고 물었고 다른 학생이 그냥 파이썬으로 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AI는 오히려 복잡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코딩을 기본으로 하네라고 놀랐지만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들었으니 당연한가라고 넘겼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다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옆 테이블에 20대 청년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스타트업 해외 진출 준비 중인데 K-팝 한류 덕분에 유럽 쪽 반응 좋대? BTS 팬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 많다더라고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K-팝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봤자 문화산업 하나잖아. 경제 전체를 바꾸긴 힘들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전에 본 것들을 메모하기 시작했는데 교육열 확인 서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정. 목격 한글 문해율 높음 70대 할머니도 신문 읽음. IT 인프라 보금 대학생들 코딩 기본. K컬처 영향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활용이라는 문장들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각 문장 뒤에 하지만 이건 서울 강남 특수일 가능성 높음. 지방은 다를 것. 지속 가능성 의문이라는 코멘트를 달았고 아직 확신할 순 없어. 더 봐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계속 떨렸고 커피잔을 들 때마다 손잡이가 덜컹거렸습니다. 왜 떨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며 노트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점심을 잘못 먹었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응급실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택시 불러드릴게요. 1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옷을 급하게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통증은 더 심해졌고 저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제발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응급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영어로 말하자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여권 주세요. 바로 접수해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3분도 안 돼서 들어가세요라는 안내를 받았고 저는 이렇게 빨라? 라고 중얼거리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고 저는 배를 가리키며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청진기로 배를 확인하고 CT 촬영 한번 해보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고 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라고 답하자 저는 깜짝 놀라 지금요? 예약 안 해도 돼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응급실이니까요. 바로 해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10분 후 CT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또 10분 만에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급성 장염인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드릴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수납대로 갔는데 직원이 32,000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2,000원이요? 영국 파운드로 약 20파운드. 라고 되물었고 직원은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시니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원래 이 정도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며 멍하니 카드를 건넸는데 영국 NHS에서 응급실 가면 평균 6시간을 기다리고 CT는 몇 주를 예약 대기해야 하는데 여기선 밤 11시에 가서 3분 만에 접수하고 15분 만에 CT까지 끝내고 비용은 20파운드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한국은 전국 어디나 의료 시스템이 똑같아요. 시골도 마찬가지고요라는 문장이었고 저는 설마 지방도 이렇게 빠를까라고 의심했지만 동시에 오늘 경험한 건 부정할 수 없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약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자 갑자기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신문 읽던 모습, 대학생들이 코딩 이야기하던 장면, 응급실에서 3분 만에 접수되던 순간, 그리고 32,000원이라는 수납 금액까지. 이상해. 뭔가 이상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경험을 메모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국가 보조금 때문이겠지. 정부가 돈을 퍼붓는 거야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 설명이 모든 걸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민준이 나타나 직접 보셨죠?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 되어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준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응급실 다녀오셨다고 호텔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 되시면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즉시 물론입니다.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라고 답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쪽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약속 장소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자료관 앞에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빨리빨리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고 우리는 자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진이었고 수천 명의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50달러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한 수준이었죠 라고 설명하자 저는 250달러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1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며 정말 가난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전시물로 이동하니 경부고속도로 설계도와 함께 416km, 2년 5개월 완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는 2년 5개월이요? 400km를? 라고 놀라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전 국민이 나섰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씩 날랐고 주말마다 자원봉사 나갔고 밤낮 없이 일했죠. 빨리빨리 안 하면 나라가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옆 벽면엔 당시 신문기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국민총력전으로 고속도로 건설 한 포대의 시멘트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고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이게 한국의 인프라 결단입니다. 돈이 없어도 의지로 해냈죠. 그리고 이 도로 덕분에 물류가 빨라지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저는 영국은 고속도로 하나 짓는데 10년도 넘게 걸리는 데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넘어가니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벗어 금융감독원에 내놓는 장면, 초등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쏟아내는 모습, 할머니가 금팔찌를 눈물로 건네는 순간이 차례로 지나갔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는데 350만 명 참여, 227톤 금 모음, 30억 달러 외화 확보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게 가능한 거였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민 단합력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주는 나라가 됐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라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며 이게 진짜예요? 과장 아니고요? 라고 물었고 민준은 여기 모든 자료가 공식 기록입니다. 유엔과 IMF 문서에도 나와 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는데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고 딸이 아빠 우리 금 주면 나라가 살아나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답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다음 전시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오며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비핵 보유국 중엔 압도적 1위고요. K방산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죠 라고 설명했고 화면엔 전차, 천공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라고 제가 물었고 민주는 네. 폴란드, 호주, 중동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갑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벽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는데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 1970년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1980년대 반도체 공장, 1990년대 자동차 수출, 2000년대 IT 혁명, 그리고 2021년 UN 선진국 승격 발표문까지 불과 70년의 역사가 한 벽면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사진 앞에서 멈춰서며 클레어 기자님, 한국은 역사가 짧다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남들이 수백 년 걸린 일을 해냈고 그건 숫자, 조작이나 거품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였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료관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로 꽉 차 있는 느낌이었고 손이 떨렸으며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민준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차에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좋습니다.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약속 시간에 찻집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민준 씨,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냈고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20년간 세계를 취재하며 쌓아온 제 신념이 한국 앞에선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 200년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천천히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해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었고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기자님,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6.25 전쟁 후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공장도 도로도 학교도 없었고 국민들은 굶주렸죠. 그 절박함이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었고 한글 덕분에 누구나 배울 수 있었으며 교육열 덕분에 인재가 쏟아졌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출주도 전략으로 세계와 경쟁했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과감하게 결단했으며 IT 인프라를 남들보다 일찍 깔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되었죠. 금모으기 운동처럼요.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며 영국은 200년 역사가 있어도 지금 멈췄어요.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인프라는 낡았고 경제는 정체됐죠. 그런데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이제 한국과 대등하거나 뒤처졌고요 라고 말했고 민주는 한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출산율, 양극화, 북한 위협. 하지만 우리는 또 극복할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한옥기와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강이 한강이죠? 라고 물었고 민주는 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바로 저 강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기적이 많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라고 중얼거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 기자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사는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완전히 다시 쓸 겁니다. 한국의 민낯을 벗긴다는 제목 대신 한국이 어떻게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됐는지 10대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심층 기사로 바꿀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한옥마을을 걸으며 저는 민준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처음부터 화를 안 내셨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화낼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라고 답했고 저는 정말 그랬네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과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탔는데 저녁 6시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쳐 공부하고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며 선진국의 기준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다. 한국이 증명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석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심층 기사 시리즈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불과 50년 남짓 만에 선진국이 되었나 10대 성공 요인 분석으로 정했고 총 10회에 걸쳐 파이낸셜 타임스 1면에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글의 힘을 다뤘는데 문해율 99%가 어떻게 국민 교육의 기반이 되었는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 후 경제 발전의 도구가 된 아이러니를 서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적인 교육열로 새벽 6시 서점에 줄 선 학부모들과 대학 진학률 70% 이상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인에게 교육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빨리빨리 문화로 경부고속도로 2년 5개월 완공 사례와 함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서양 속담과 정반대로 급할수록 빨리 가라는 한국식 사고방식이 압축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썼습니다. 네 번째는 수출주도 전략으로 내수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았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프라 결단으로 1970년 GDP 250달러 상황에서 고속도로에 투자한 용기와 그것이 물류혁명으로 이어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IT 강국 인프라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고 2000년대 스마트폰 보급률 90%를 달성한 과정, 그리고 그것이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 수출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 단합력으로 IMF 위기 때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30억 달러를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가능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안과 시민의식으로 새벽 골목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한 환경과 CCTV 밀도,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의식을 영국의 범죄율과 비교하며 서술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의료 시스템으로 밤 11시 응급실에서 3분 만에 접수되고 15분 만에 CT 촬영을 마친 제 경험을 상세히 묘사하며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K컬처 소프트 파워로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를 분석하며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 한국이 선두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0회 연재가 끝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유럽 각국 언론이 제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와서 클레어, 올해의 기사상 후보에 올랐어. 축하해라고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BBC에서 프라임타임 출연 제의가 왔고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기자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입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6위 국력,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에 오른 건 통계 조작이나 거품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영국도 한국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저는 배워야 합니다. 영국은 200년 역사에 안주하다 멈췄지만 한국은 역사가 짧아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울 건 시스템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제작진 한 분이 다가와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꼭 가보세요. 직접 보면 이해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BBC 방송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와 클레어, 내가 변했어. 한국 가기 전엔 회의론자였잖아 라고 말하자 저는 웃으며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직접 보기 전엔 저도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고 제임스는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신문 읽던 모습, 응급실에서 3분 만에 접수되던 순간, 경부고속도로 자료관에서 눈물 흘리던 기억, 금 모으기 운동 영상 앞에서 멈춰 섰던 순간, 그리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던 한국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는 문장까지. 저는 눈을 감으며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라고 중얼거렸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기며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과 수십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첫째, 성장 속도와 상징성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불과 57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남들이 수백 년 걸린 산업화를 단 60년 만에 달성했다는 건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 중 최초로 선진국 지위를 공식 승격받았고,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타이핑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라고 중얼거렸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둘째, 2026년 현재 한국의 국력 지표는 놀라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6위권으로 프랑스와 일본 같은 전통 강대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5위로 비핵 보유국 중에선 압도적 1위였습니다. K방산의 위력은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것만 봐도 증명되었고,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글로벌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표들을 보며 이게 불과 6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니라고 감탄했고, 영국이 200년 역사를 자랑해도 지금은 한국보다 뒤처진 분야가 많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한국의 선진국 진입 과정은 3단계로 명확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으로 실질적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선진국임을 증명했으면 2021년 유엔 공식 선진국 승격으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3단계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수치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진정한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저는 영국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했나? 라고 자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넷째, 한국의 10대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저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의 힘이었고, 문해율 99%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70대 할머니가 신문을 술술 읽는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 만든 글자가 현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였고, 저는 영어는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높은데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니 모두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광적인 교육열이었고, 새벽 6시부터 서점 앞에 줄 선 학부모들과 대학 진학률 70% 이상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투자가 아니라 생존으로 보았고, 월급의 30%를 학원비로 쓰는 게 당연했으며, 이 열정이 인재를 쏟아내 한국을 IT 강국,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빨리빨리 문화였고,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서양 속담과 정반대로 한국은 급할수록 빨리 가라는 사고방식으로 압축 성장을 이뤘고, 저는 영국은 고속도로 하나 짓는데 10년도 넘게 걸리는 데라고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번째는 수출주도 전략이었고, 내수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반도체로 세계 1위, 배터리로 세계 2위, 자동차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한국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필수 파트너가 되었고, 저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결단이었고, 1970년 1인당 GDP 250달러 상황에서 전 국민이 시멘트 한 포대씩 나르며 416km를 완공했다는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물류가 빨라지고 경제가 성장했으며, 돈이 없어도 의지로 해냈다는 민준의 말이 떠올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국은 돈이 있어도 결단을 못 내리는 데라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IT 강국 인프라였고,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고 2000년대 스마트폰 보급률 90%를 달성한 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70대 할머니가 QR코드로 승차하고 중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공부하며 카페에서 누구나 기가 인터넷을 쓰는 모습은 IT 인프라가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 증거였고, 저는 영국은 아직도 인터넷 속도가 느린 곳이 많은데라고 한탄했습니다.
7번째는 전 국민 단합력이었고 금 모으기 운동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227톤, 30억 달러를 확보했고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벗고 초등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깨는 장면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민준의 설명이 떠올랐고 저는 영국은 브렉시트 때도 국민이 반으로 갈라졌는데 한국은 위기 때 하나가 되는구나라고 대비하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8번째는 치안과 시민의식이었고 새벽 골목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한 환경은 선진국의 기본이었습니다. CCTV 밀도가 높고 경찰 대응이 빠르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법보다 의식이 앞선다는 증거였고 저는 영국은 밤 11시 이후 택시도 무서운데 한국은 새벽에도 안전하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9번째는 의료 시스템이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응급실에서의 3분 접수, 15분 CT 촬영, 3만 원 비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밤낮 없이 응급실이 돌아가며 비용은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저는 영국 NHS는 평균 6시간을 기다리는데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번째는 K컬처 소프트 파워였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를 넘어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K-팝 한류 덕분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 쉬워졌다는 청년의 말이 떠올랐고 저는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 한국이 선두에 있다고 타이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10가지 요인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한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다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꿨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빨리빨리 달렸으며 국민 한 명 한 명이 포기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한글로 모두가 배울 수 있었고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으며 수출로 세계와 경쟁했고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IT로 미래를 준비했고 의료와 치안으로 국민을 보호했으면 K컬처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증명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라는 것을. 전 세계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가 되었고 종합국력 세계 6위,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에 올랐으며 2021년 유엔이 공식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강이 흐르던 모습을 떠올렸고 한국,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지금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 이야기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